오늘은 스트레스와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트레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건강이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건강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말 진정한 건강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스트레스와 건강 간의 관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인들이 아프다고 병원을 찾아가면 그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은 이 증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 인간은 건강하게 한평생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희망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여유가 있고 그래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거는 별로 그렇게 행복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한 삶이라는 것과 또 스트레스라는 거의 문제는 요즘 현대인들한테 가장 큰 관심사이자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사망 원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성인병이라고 하는 거에 의한 조기 사망이 매우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래오래 살고 계시는 걸 우리는 TV나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사망하게 되는 원인을 살펴봤더니 예전에는 전염성 질병에 의한 사망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성인병에 의한 사망이 가장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인병의 원인에 대한 의학적 접근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인병은 고혈압, 암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성인병들이 있는데 그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심리, 행동적 원인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건전한 생활을 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부분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물학 현대인의 사망 원인으로 생물학적 원인이나 후천적인 환경 요인 그리고 개인의 심리 행동적 요인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개인의 심리 행동적 요인이 가장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인데요. 스트레스의 정의에 대해서 일단 그 학자들의 개념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스트레스는 우리가 대처하거나 견딜 수 있는 능력 밖에 있는 갈등이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대한 정서적,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정서적, 생리적인 반응. 신체에 부과된 불특정 반응. 이게 이제 세일이라는 학자가 그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개인과 환경 간의 특별한 관계로서 자신의 자원에 부담이 되거나 초과되고 자신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관계성이다. 이건 라자루스와 포크만이라는 학자가 내린 정의예요. 그리고 매크로우스라는 학자는 지각된 요구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없다는 예견,
그리고 부적절한 반응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의 예견을 수반하는 반응을 지칭한다. 뭐 학자들의 그 정의가 조금씩 차이는 있어 보이지만 안녕을 위협하는, 그리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없게 되는 부적절한 반응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의 예견을 수반하는 반응이다 라는 얘기가 공통적인 키워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때 사실은 변화나 적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뭔가 욕구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내 상태에서 어떤 만족스러운 상태로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각종 질병, 뭐 심장발작, 위궤양, 관절염, 알레르기 반응, 불안, 신경증이나 우울증, 그래서 이런 정서장애, 정시장애가 아니고 정서장애네요. 정서장애와 확실한 관련이 돼 있다. 정서장애와 확실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이 특별한 스트레스를 낳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 개인마다 다 달라요. 누구에게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론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를 보면 세 가지 방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극 중심의, 또는 반응 중심의, 또는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으로 세 가지 측면으로 스트레스를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외부적 사상으로 보는 관점이 첫 번째 관점입니다. 즉 자극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관점에 대한 연구자가 바로 한스 세일이라는 학자고, 스트레스 반응의 생물학적 측면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더 영향력 있는 관점으로는 라자르스의 상호작용 접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각각의 관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일의 관점을 보면 이 스트레스가 생리적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해서 신체 질병과 스트레스와의 강력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1, 스트레서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반응을 의미하는 게 바로 스트레스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설명하는 모델을 개발했고, 신체는 스트레스와 상관없이 동일한 반응을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으로서의 이제 스트레스를 얘기하는데, 신체가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해서 보이는 비특정적 반응으로 스트레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외부 자극에 대해서 보이는 비특정적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레서라는 것은 유기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외부 자극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외부 자극이라 그러면 뭐 차가움, 열, 뜨거운 거, 쇼크 뭐 이런 것들을 받으면 우리 몸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죠. 차가운 게 몸에 닿으면 우리 화들짝 놀라면서 몸에 변화가 생겨요. 뜨거운 것도 마찬가지고요. 쇼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신체가 방어하려는 틀이라고 해서 일반적 적응 증후군이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General Adaptation Syndrome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스트레스 반응이 신체 전신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고, 적응이라는 것은 스트레스 반응이 우리의 방어 체계를 자극하고 신체를 단련시킴으로써 생명을 유지시키려는 적응적인 반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신체의 외부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제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에 대해서 차츰차츰 적응을 해가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적 증후군이라는 것을 세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경고 반응이에요. 경고 반응 단계. 그래서 그걸 알람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경고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가 외부의 물리적인 어떤 위험을 물리쳐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된다. 아,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빨리 헤쳐나가야지 라고 느끼는 그 시기가 바로 경고 반응 단계다. 유기체가 해로운 자극에 갑자기 노출되었을 때 먼저 몸에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근육 긴장이 풀어지면서 체온과 혈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몸에서의 반응이 먼저 자동적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뇌에서 내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 위험한 자극에 노출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경고 반응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어력이 동원되는 역시효크 국면으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한대요. 그래서 방어력을 이제 동원해야 되니까 내가 이제 그런 외부 자극의 충격에 노출되었을 때 그거를 막아내야 되니까 이미 내 몸은 그런 자극에 이미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몸에서 그런 방어를 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거죠. 그런데 스트레스가 워낙 강하고 심하면 경고 반응 기간 동안에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게 되면 초기 반응은 저항 단계가 되고 증상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갑작스럽게 워낙 심하게 작용을 하면 정말 거기에 저항할 수 없이 쇼크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 꽤 있잖아요. 그죠? 뭐 살아남게 되면 이제 저항 단계가 되고 그 증상에 맞서 싸우면서 이겨내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저항 단계에서는 심리적인 혼란의 증가에 대항해서 싸움에 따라 정신적, 신체적 증후 및 다른 긴장의 신호들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 가지 이제 몸에서 신호들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굉장히 압박을 크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걸 이겨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뇌에서 이제 그런 신호들을 내 몸에 여기저기 보내겠죠. 호르몬도 분비시키고 뭐 거기에 저항하기 위한 내 몸의 그 체계를 작동시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노력이 성공하면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지만 너무 스트레스 자극이 강해요.
그리고 극단적이거나 오랜 시간을 끌게 되면 신체적인 자원 및 정서적인 자원은 어떻게 돼요? 점차 고갈되죠. 막 맞서서 싸우긴 하는데 스트레스 자극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 신체의 내부 자원들이 하나하나 다 고갈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모의 신호들이 한층 더 분명해지는 시기가 바로 저항 단계입니다. 그래도 여하이 그 스트레스 원들을, 압박들을 이겨내면 다행히 생존을 하게 되는 거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모 단계라는 게 이제 세 번째 단계죠. 내 몸의 모든 에너지들을 이 스트레스에 맞서 싸우는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통제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점차 비효율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되고, 현실 접촉을 상실하기도 하고, 정서장애나 정신병의 징후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효율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되니까, 나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막 이것저것 막 갖다 붙여서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서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정신병의 징후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혹은 또 집중 곤란, 신경 과민, 미루는 버릇, 할 보람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냉소적인 신념과 같은 소모의 징후를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뭐라 그럴까,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면 근데도 안 되면, 이도저도 안 되면 점점 더 포기를 하게 되는, 그리고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리고 신경은 날카롭고 예민해지죠. 그리고 뭔가 자꾸를 미루는 버릇이 생기고, 이 뭐 보람이 있는 게 하나도 없네 라는 냉소적인 그런 신념 같은 부분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피부 질환 또는 위장 장애 같은 몸에서의 징후도 나타납니다. 그 사실은 저도 좀 경험을 해봤는데, 너무 막 피로하거나 피곤하고 몸의 적응력이 자꾸 떨어지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이게 우리가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아주 무서운 대상포진인데, 아주 그게 쉬운 질병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등 쪽에 자꾸 이렇게 뭐 뾰루지 같은 게 조금씩 나고 가려워서 이게 뭐지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뭐 피부에 뭐가 좀 안 좋은 게 생겼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며칠 뭐 약을 발라도 낫지도 않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이렇게 그 부위를 보여주니까 의사가 이게 좀 대상포진 초기 증상처럼 보인다. 이게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항바이러스제를 처방을 해줘서 그 약을 한 일주일간 복용을 했더니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의사를 찾아갔는데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약을 한 번 더 처방해줘서 며칠 더 드셔보시고 깨끗이 사라지거나 통증이 없으면 괜찮은 거니까 약은 그만 드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때 어느 정도 치료를 했고,
그 이후로는 별로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나는데, 제가 이제 이번 11월 달 경우에도 매주 거의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몸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스트레스라는 게 뭐 다양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학업이나 진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저는 뭐 일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아무튼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알코올, 여러분들 중에는 뭐 술을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약물에 의존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알코올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이런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거나 혹은 특정 질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 젊은 친구들도 클럽 같은 데 가게 되면 이런 약물을 뭐 나도 모르게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마약 종류인데 완전히 뭐 강한 마약은 아니지만 그런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약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한번 또 노출이 되면 계속 그걸 찾게 되는 그런 또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조심들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일의 제너럴 어댑테이션 신드롬이다라고 하는 일반적 적응 증후군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람 단계, 저항 단계, 소모 단계,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 쇼크를 받고 어느 정도 저항을 하면서 그 신호를 받고 나서 저항을 극렬하게 하지만 그 다음에는 점차 에너지가 소모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요 저항 단계에서 어느 정도 극복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일의 관점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일단 스트레스라는 그 연구를 하고 측정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거는 아주 분명한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들을 연구하도록 촉진시켰다라고 볼 수 있고, 정서적 요소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개인적 해석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이제 비판을 받았죠.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 이 스트레스 연구에 덧붙여집니다. 그래서 세일에는 스트레스의 생리학을 강조했고, 인간이 아닌 동물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독특한 요인들은 좀 무시한 부분이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그래서 이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라는 것은 지속 시간에 따라 분류를 하거나 또는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죠. 자극. 그러니까 자극이라는 게 바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그 원인에 해당되는 게 자극들이죠.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고 또 물론 사람마다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일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중대한 변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상황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 그것도 아주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특히 이제 부부가 오랫동안 살다가 한쪽 배우자가 죽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요. 그리고 질병, 해고, 이혼, 출산, 뭐 큰 시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위기라고 부르는 부정적 경험들이에요. 최근에 제가 잘 아는 고등학교 동기 친구가 폐암에 걸렸어요. 폐암에 걸렸는데 그 폐를 절개하고 수술을 하고 암을 떼어내고 완전히 제거가 안 돼서 항암 치료까지 1차 항암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암과 싸우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굉장히 아주 정신력이 강한 친구인데 매일같이 그 본인이 그 암과 싸우는 그런 과정을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잘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충분히 분명히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어떻게 돼도 됐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정신력도 강하고 뭐 신체도 건강한 친구이기 때문에 아마 극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질병, 한쪽 배우자의 죽음, 그 다음에 이혼, 이런 문제, 그런 어떤 변화가 우리 인간한테는 굉장히 큰 일상의 문제거리지만 스트레스를 주고 심리적 부담을 주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런 심리적 부담을 주는 사건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뭐 부부싸움 하는 거, 자녀가 아픈 거, 일이 많다는 거, 뭐 현대 우리 인들이 많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중요한 정신건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라자루스와 코헨이 많은 사람에게 격변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주는 중대한 변화,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 특히 이제 천재지변, 그죠? 지진 나고 홍수 나고 그랬을 때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잖아요. 전쟁, 지금 이스라엘과 뭐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 뉴스를 보니까 한 12,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더라고요. 그 중에 뭐 여성과 아동이 거의 한 7, 8천 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어떤 사건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라자루스와 또 동료들이 환경과 사람 사이의 거래 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스트레스는 개인이 가진 자원이 초과하면서 개인의 안녕 상태를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 간의 특정한 관계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개인과 환경 간의 특정한 관계로. 그래서 사건의 긴장성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 등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 자극을 내가 접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리고 그걸 내가 맞서서 이겨낼 수 있을 거냐 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극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 자체가 스트레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극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요구에 반응할 수 있는 자신의 대처 자원을
해석하는 방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지적 평가와 대처의 중요성을 오히려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극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극을 그 유기체가 그 사람이 어떻게 바라볼 건가 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자극이라고 하면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본인 자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자루스와 동료들의 경우는 그 스트레스 자극, 스트레스 반응, 이것 두 가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원을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라자루스의 이론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 스트레스 사건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심리적 상황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겪고 있는 많은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사람마다, 여러분들 개개인들마다 사실은 다 틀리죠. 누구는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하고 누구는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기도 해요.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다 네 마음에 달려있다. 그죠? 우리 불교에서의 그런 그 스님들이 하는 얘기도 그렇고, 우리 속담에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하는 얘기들이 그런 거예요. 네가 생각하기에 다 달려있는 거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심리적 요인을 강조했다라는 거. 그래서 스트레스는 한 개인과 그 개인의 자원을 혹사시키거나 초과하고 그 사람의 복지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 환경과의 특정한 관계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라자루스의 그 이론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사람은 평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평가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1차 평가, 2차 평가, 재평가. 1차 평가라는 것은 사건을 자신의 안녕과의 관계에서 평가하는 것이에요. 무관한 평가라는 것은 발생한 사건이 자신의 안녕과 관련이 없을 경우에 그건 무관한 평가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면 그건 본인하고 아주 무관한 건 아니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지진에서 절대 안전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르고 있고 엄청난 지진들이 많았죠.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결코 안전할 수는 없어요. 뭐 몇 년 전에 그 포항 같은 경우도 지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잖아요. 이로운 평가라는 것은 본인한테 유익한 경우, 스트레스적 평가라는 게 바로 자신에게 해로운 경우가 바로 스트레스적 평가입니다. 주로 상해, 상실, 그리고 현재, 과거, 위협, 미래, 도전,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자극이 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물리적인 자극이나, 물리적인 자극은 좀 덜 할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2차 평가라는 것은 발생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가용할 수 있는 대처 자원과 관련된 평가예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그 사건을 접했을 때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대처 자원이 충분히 갖춰져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지죠. 내가 그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1차 평가라는 것은 의미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어떤 의미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2차 평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재평가라고 하는 것은 발생한 문제의 해결 시점, 그죠? 해결 시점까지 개인과 환경 간의 역동적인 교섭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평가를 반복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평가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자루스의 이론에서는 대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스트레스를 누구나 다 받고 있지만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뭐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누구나 스트레스는 다 경험하게 되고, 개인을 옥죄거나 개인의 자원을 능가하는 것으로 지각되는 내적 외적 요구를 다루는 과정들이 다 경험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행동, 정서 또는 동기 반응, 사고, 이런 것들이 다 동원이 되지요, 사실은. 그래서 대처의 속성을 보면 과정이고 자신의 노력이 얼만큼 성공적인가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대처는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자동적인 것은 절대 아니지요. 자동적으로 그 본인의 노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행동을 능동적으로 해야만 대처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대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노력을 요구한다. 그리고 상황을 관리하는 노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처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뭐 대처가 성공하려면 몇 가지 요인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자신의 건강과 에너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스트레스 사건을 마주하게 될지는 사실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갑자기 발발하는 거니까. 자연재해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건들도 예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나한테 닥쳐올 때 내가 얼마나 건강관리를 평상시에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긍정적인 신념을 또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 스트레스야 와라. 내가 물리쳐 줄게. 나는 스트레스를 분명히 극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긍정적인 신념을 일단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사실은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사건들을 다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무작정 나는 버텨낼 거야, 나는 맞서 싸워서 이길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되는 건 아니죠. 거기에는 문제 해결이라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죠? 문제 해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내가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또 역시 사회적 기술이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즉 대인관계 상황을 생각해 보면, 뭐 내가 그런 어려움에 닥쳤을 때, 어려운 사건을 마주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든든해요. 지원군이 옆에 있다면. 근데 내가 그런 상황을 마주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또 역시 더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술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물질적인 자원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대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일의 이론과 라자루스의 이론을 가지고 한번 요약해서 비교해 보면, 세일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처음에는 자극으로 봤지만 나중에는 반응으로 봤어요. 그죠? 그리고 일반적 정응 주근군이라는 걸 통해서 경고 단계, 저항 단계, 소진 단계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모든 외상이나 질병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된 초기 이론을 정립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지만, 또 많은 그 문제점을 갖고도 있었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라자루스가 스트레스를 상호작용적 관점을 가지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자극이다, 반응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스트레스와의 어떤 만남이라는 것은 역동적이고 복잡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내가 접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것들을 잘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느냐, 그런 자원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사건의 결과가 이후의 평가를 또 변경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스트레스라는 것은 사실은 개인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양상이. 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스트레스라는 걸, 그 스트레스를 내가 지금 겪고 있을 때 내 나름대로의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잘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막 이 스트레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막 술을 마구 퍼마시고 정신을 잃고 그렇게 해서 막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기도 해요. 그것도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거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고, 많은 그 스트레스 사건들, 자극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상태가 중요하고, 그 마음 상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좀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간에 아마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관점도 틀릴 것이고 그 스트레스를 마주했을 때 대처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긍정적 사고를 많이 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딴 게 아니고 평상시에 좀 사물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나 관점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론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인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나머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 코너에 꼭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